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듣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모두 다 최고의 전문가시지만 특별히 또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세 분의 현장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강수영 주무관, 경기도 김다영 주무관, 그리고 소비자원 유재 과장님 연달아 쭉 발표를 듣고 또 그것까지 들으면 거의 1시간인데 살짝 쉬어줘야죠. 살짝 쉬었다가 2부 간담회 시간은 발제자 세 분을 모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간담회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이고 즐거운 협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좋으시죠? 네네. 저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지금 내적 흥분 상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2부 첫 번째 시간을 열어주실 NIA 강경우 팀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또 인사드립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전문직들, 또 각 기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질병관리시설의 강경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즐겁고 뜻깊고 중요한 자리에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잘 준비해 주신 화성시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저는 오늘 우리 공공부문의 AI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고 올해 뭘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정책이 변화하게 될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13년에 공공데이터법이 제정이 되고 우리가 이제 아마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공공데이터 많이 개발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 많이 나오고 민간에서 그런 이제 서비스뿐만 아니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엄청 많이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요소수 대란도 공공데이터로 국민들이 해결했죠. 근데 이제 우리 공직사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돌아보자 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법이 2020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때 이제 객관적 증거와 또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공유도 열심히 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법의 목적이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보자, 이런 게 이제 그런 목적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따라 가지고 매년, 그러니까 3개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차가 법 시행이 법이 20년에 제정되고 이제 21년부터 우리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시행했거든요. 21년, 22년, 23년 1차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2차 기본 계획이 24, 25, 26 이렇게 3년의 2차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23년에 준비해가지고 24년에 이제 발표한 거죠. 이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적용받고 있는 기본 계획입니다. 이때 기본 계획이 우리 데이터 공유 2만 건하고 데이터 분석 3,200건 하고 데이터 영양수준, 우리 영양 진단 체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영양 수준이 모델이 있습니다. 3단계 가보자 26년까지 이런 목표를 세우고 이제 과제 전략 이렇게 세웠었는데 23년도에 이제 요 준비를 해가지고 24년도 초에 발표를 한 거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AI가 우리 데이터 기반 행정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AI가 이제 아까 이제 발표에서도 들었지만 챗GPT 나온 이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AI를 실제로 써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AI가 우리 생활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도 AI를 이제 활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각 부처에서 내놓는 정책들이 이제는 다 AI입니다. 그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과기정통부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함께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을 만들게 되죠. 이제는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그 정책적인 이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저희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AI가 이제 그 데이터 기반 행정에 그 뗄 수 없는 그런 도구가 됐습니다. 먼저 아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 AI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를 교육 체계부터 바꿨어요. 그 기존의 이제 데이터 분석 교육에서 AI를 같이 활용한 그런 교육 체계로 그 4단계 트랙으로 나눠서요. 그 제일 기본이 되는 트랙 1은 전 직원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하는 이제 이게 18개 이제 그 과목으로 해가지고 과정마다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랙은 그 AI 융합 실무자, 그러니까 그 노코드 도구를 활용해서 AI 전환을 오늘 기획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이제 뒷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AI 챔피언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거기 그 인증 단계에 따르면 이제 AI 챔피언 그린에 해당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이제 그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설계해보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 단계입니다. 그래서 AI 챔피언 블루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전문인재 과정을 수료하셨는데 그 거점 리더 AI 챔피언 블랙에 해당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AI 챔피언을 2030년까지 2만 명 그 양성한다 이런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25년부터 해가 25년 올해 그 시범적으로 그 운영을 했고요. 점차 내년부터는 점차 늘려서 30년까지는 2만 명 그 육성한다는 계획이고, 저희가 이 AI 챔피언을 인증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교육 과정형이 있고, 자기 주도형이 있고, 자격 연계형이 있습니다. 뒷페이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교육 과정형이 이제 저희가 그 이런 온라인으로 그 필요한 선수 과목을 교육하고,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집합 교육을 그 집중 교육을 하고요. 집합으로. 그다음에 그 필요한 추가적인 공부를 스스로 해서 이제 인증 시험을 보는 이런 단계로 올해 그린 과정 2회, 블루 과정 3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요 과정을 통해서 약 300명 좀 넘는 분이 그 챔피언 인증을 받으셨어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올해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블랙 과정은 따로 이제 그 인증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 시범적으로 그린과 블루만 그 운영을 했고, 내년부터는 이제 블랙까지 그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좀 세부적인 계획은 행안부랑 같이 다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우리 전문인재 과정을 이수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이미 그 이수하신 분들 대상으로 이제 블랙 인증을 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그런 그 교육 과정형이나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그린 블루 분들을 인증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주도형은 요 교육 과정을 스스로 하는 겁니다. 요 집중 교육은 따로 하지 않고 그냥 그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시고 시험을 보는 거죠. 그 자격 연계형은 저희가 뭐 에이스 어소시에이트나 그 데이터 분석 기사,
데이터 분석 전문가 뭐 이런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을 그 일정 과정을 이수해서 이제 그 자격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보셨지만 이제 내년부터 인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그 30년까지 2만 명을 채울 수 있거든요. 이걸 행안부가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인증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그 지난 11월에 그 행안부에서 이런 기관 특화형 AI 챔피언 양성 교육을 해보겠다고 그런 수요를 전체 기관에 공문을 드렸었는데 혹시 받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그 몇 개 기관하고 이런 과정을 그 구성해 보려고 이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희 내년에 또 그 이제 수요를 받고 같이 해볼 건데요.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행안부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 그 역량을 가지고 그 지금 받고 계신 이런 교육을 받는 거라면 기관 특화형 AI 챔피언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맞춤형 교육인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화성시에서 이런 기관 특화형 AI 챔피언 교육을 만든다고 하면 그 요 이제 기초지자체가 특히 더 가져야 되는 그런 역량을 이 과정에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화성시에서 그 특히 고민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해결하는 그런 목적의 그 과정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행안부가 모든 걸 다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그 교육 과정을 설계하거나 어떤 강사를 수급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그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그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고 실제 인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그 일괄적으로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걸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관심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많이 이렇게 기관 특화형으로 기관에 맞춤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열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역량과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컨설팅을 그 역량 진단 해보고 그 진단을 통해서 이제 부족한 역량을 어떻게 그 기관 내에서 이제 키워갈 수 있을지 이런 계획을 지원해드리는 그런 컨설팅을 했었는데 올해 그 이제 내용을 아예 바꿔서 AI 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지를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오늘 무대 10개 기간 해드렸는데 이게 그 아마 앞 시간부터 계속 그 얘기되는 것 같은데 그냥 막연히 AI를 도입하자 혹은 뭔가 혁신을 이뤄내자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우리가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작은 문제, 실제 작은 건 아니지만요. 그런 문제들을 그 찾아내고 그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그 하나하나 이제 작은 것부터 우리 바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부터 AI를 활용하는 게 우리가 우리 기관에 AI를 도입하고 그 경험을 쌓아서 실제 AX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은 내년에도 계속 확대를 해 나갈 거고 올해 10개 기간 이 자료는 아마 나중에 공유가 되겠죠. 근데 이 컨설팅을 이제 그냥 그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 교육 과정하고 좀 잘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원해드린 컨설팅도 있고 사실 실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이제 저희 지원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인데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분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을 해볼 수 있고 그게 그 조직의 그 노하우로 경험으로 쌓이고 또 이제 그게 다시 교육 과정의 피드백으로 오고 이런 그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과 지원 사업들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실제로 그 데이터 분석을 지원해드리는 여러 가지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 안전이나 범죄 대응하는 그런 과제들, 행정 효율화, 예측하는 그런 과제들을 올해는 14개 과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공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 뭐 써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옛날에 그 해안이라고 불렀던 그 시스템을 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3개년에 걸쳐가지고 고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 해안은 행정망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실제로 중앙부처 지자체 분들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인터넷망으로도 열려서 공공기관 분들도 쓰실 수 있고, 실제로 그 이용량이 한 2배는 늘었습니다. 많이 활성화돼서 쓰이고 있고, 그 올해는 생성형 AI를 도입해서 실제로 이제 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그 기획을 하고 그 실제 분석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시범 서비스를 9월까지 제공을 했고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9월 말 그 국정자원 화재로 제 피해가 컸던 그 전산실에 들어가 있었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좀 소실이 됐고, 지금 이제 대구 센터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능이 다시 복구가 돼서 지금 이제 그 모습은 보실 수 있고, 전체 복구가 되려면 아마 내년 초까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 기반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 법제도 관련된 업무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지금 현재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법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저희가 전략위원회라든지 전문위원회 뭐 이런 그 거버넌스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하는 것도 저희가 그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발표를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지원해서 수립을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24년부터 26년까지 2차 기본계획이 있어서 이거는 3년에 한 번 수립하는 거고, 올해는 이제 그래서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니까요. 올해는 시행계획 수립을 했고요. 저희가 그 실태 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 실태 점검에는 AI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뭐 이런 지표도 새로 생겨가지고 아마 좀 더 준비하시는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AI를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써야 되는 환경이 된 거죠. 앞으로 이제 그 우리 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책이 변화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법 개정안이 법사위까지 행안위 법사위 통과하고 지금은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개정안이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물론 정기국회가 끝나가지고 올해 통과가 되기는 아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그 이게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해서 1년 넘게 그 준비를 한 건데 올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뭐 내년 상반기를 좀 기대해 보고 있는데요. 먼저 그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들어가면서 좀 그 바뀌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공공 부분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이제 이 법을 통해서 마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총칙 그 3조에 이제 공공기관에, 여기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행정 공공기관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AI 활용 책임을 명시를 했고, AI 데이터의 편향성 그리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데이터 기반 행정 책임관이 있었는데 이걸 AI
및 데이터 기반 행동 책임관으로 변경하게 되고 그 책임관 협의회,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그런 그 근거가 없었는데 아마 이제 개정이 되면 책임관 협의회도 정기적으로 하게 될 거고 어쩌면 또 우리 담당자들이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근데 이게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전문기관이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금 지정을 받은 기관이 그 저희하고 그 지역정보개발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역할에 우리가 이렇게 역량 강화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들어갈 거고 또 그 아마도 우리가 이 AI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필요성도 정말 크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제 협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AI를 그 정보 업무에 그 활용하고 또 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 잘 아시겠지만 AI 공통 기반 행안부에서 구축하고 있죠. 이제 그 공통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법에 27조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AI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28조에 들어가게 되고 학습용 데이터 품질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29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AI 윤리 기준 제정해야 되고요. 요거는 행안부에서 이미 그 안을 만들어서 전체 공공기관에 이제 의견 수렴을 받았죠. 의견 받은 것까지 지금 거의 그 조율이 됐고 내년 초에 공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AI 영향평가도 이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 행안부와 NIA가 그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그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에서는 고영향 AI에 대해서 영향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 부분에 AI를 활용할 때는 그 이게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고영향이 아니더라도 이게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는 거고 국민들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영향평가가 고영향이 아니어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서 이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이제 전국 그 전체 그 의견 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보니까 공공 AX 분야에 AI 네이티브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공통 AI 공통 기반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이 행동 계획안이 제 생각에는 숙제를 준 것 같아요. 그 전략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숙제를 내준 거 아닌가 싶은데 행안부하고 가기부는 AI 공통 기반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 숙제를 행동 계획의 숙제를 주셨어요. 그 세계 1위 AI 정부를 위해서 우리 AI 교육 잘 해야 되고 AI 챔피언 많이 양성해야 된다 이런 숙제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AI 영향평가해야 되고 또 윤리기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도 주고 또 면책 조항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아마 행안부, 인사처, 감사원 뭐 이런 쪽에서 또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쪽의 숙제를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저희가 이 정책도 AI가 그 급변한 것만큼은 아니지만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잘 중심을 잡고
그 변화의 바람을 좀 잘 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우리 기관이 뒤처지지 않고 그 혁신을 해 나갈 수 있고 국민들한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역할이 우리 여기 계신 우리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행정안전부와 함께 또 여기 오늘 인사처도 같이 계신데 인사처와 함께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안개를 거치게 하는 좋은 말씀이었고요. 시간을 넉넉히 배정을 할 걸 그랬다. 그러면 더 많은 걸 약간 속된 말로 더 뽑을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서울시 강수영 중관님 나오셔서 서울시 데이터 기반 행정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데이터 전략과의 강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앞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지 몰랐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제 서울시 데이터 기반 행정 사례를 좀 소개해 달라고 하셔서. 근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교육을 전문인지 교육을 들으면서 알게 된 게 서울시가 정말 좋은 형편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정말 많이 알게 들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전체가 하고 있는 일을 팀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개인이 하시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 과는 전체가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지원하고 있고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데이터 분석과 활용 이쪽에 좀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드릴 내용은 데이터 분석과 활용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가 대기행이라고 하는 그 지표 중에 제일 어려운 게 감염력 합성 데이터 이거 사실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저희 서울시에서 조금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공유 드리면 어떨까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좀 두 파트로 나눠서 했습니다. 일단 데이터 분석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제 발굴해서 선정하고 실행하고 후속 절차 이렇게 4단계로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과제 발굴 차원에서는 저희가 한 3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 제가 내일 방침을 써야 되는데 그 정기수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연초까지 진행을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는 본청도 있고 사업소도 있고 자치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전체에 대해서 과제 발굴을 하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나눠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저희 이제 본청에서 소위 이제 밀고 들어오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수시로 또 받는 그런 수요들은 이제 본청에서 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그 데이터 기반 행정 종합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하면서 연초에 이제 시장님 쪽에가 기조실에서 이제 그 중요한 사업들을 쫙 뭐 100 몇 개를 발표를 하시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요거는 데이터 분석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를 좀 프로포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 4월 정도에 그 관련 부서 분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합니다. 저희가 이런 분석들 할 수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이렇게 하고 그럼 관심이 있다. 혹은 아니면 그건 관심은 없는데 다른 분석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3단계로 발굴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과제를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지금 분석 과제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재작년에 한 30개였던 게 작년에 70개가 되고 올해 90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공무원들이 다 쳐낼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이 작년부터 용역도 시작을 했고요. 원래 용역을 안 하다가 자체 분석 그래도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펠로우십이라고 해서 대학원생분들이랑 같이 지금 여기도 지금 카이스트랑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수한 대학원생분들이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유관기관들 뭐 AI 재단, 뭐 시립대, 서울연구원 이렇게 같이 협업해서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과제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지고 그래서 저희가 후속 절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저희 국장님 굉장히 홍보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홍보를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실제로 활용을 하고 이후에 고도화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이제 그 분석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부서 분들 모아놓고 이렇게 좀 저희 약을 파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렇게 저희 이제 정책 추진 단계가 이렇게 5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문제 형성부터 정책 평가까지 이제 정책을 다 현업에서 구상을 하실 텐데 저희가 거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신규 정책 과제를 발굴을 하실 때 저희가 탐색적 분석 지금 데이터만 있으세요? 저희가 데이터 일단 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수요 예측하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제일 많죠. 정책 대안 평가 특히 입지 분석 같은 거 이게 제일 많고 그리고 정책 모니터링 특히 뭐 축제 관광 분석 이런 것들 굉장히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분석이고 이 정책 효과성 분석 같은 경우에 거의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그 손목닥터라고 이제 서울시의 그 스마트워치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된 효과성 분석 이런 것들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는 각각 개별 분석가들이 그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았어요. 뭐 수요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걸 공문으로 받고 저희가 또 분석 결과 나오면 또 보내고 활용을 했다. 또 활용서 받고 이거를 다 개인이 처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엑셀 파일을 그걸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데이터 기반을 좀 평가 내야 될 때도 너무 힘들고 부서장님들이 한 번에 보시기도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 저희 그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저희 과의 가장 큰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그 해안에 있는 거죠. 인사이트에 있는 것처럼 분석 요청 처리라고 하는 저희가 그걸 참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좀 보고 저희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판 형태로 돼가지고 분석 과제명부터 첨부 파일까지 원래 저희가 문서로 봤던 거를 이제 게시판 형태로 올려서 연계 기한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분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분석 요청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게시판에 올리세요. 그러면 그게 저희 행정포털 사용하시는 연계 기한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저희 과에 넘어와서 저희가 분석 요청 검토한 다음에 오케이 하면은 분석 결과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등록을 하고 그럼 그게 또 연계 기한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또 이제 그쪽 과에 노티가 가요 메일로. 그러면 거기서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습니다 하고 등록을 하시면은 또 연계 기한 타고 이렇게 종료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원래 다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모아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한 번에 조금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그럼에도 정말 어려운 게 사실 저 분석 결과 활용 등록 저 부분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분석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분석을 실제로 현업부서에서 잘 활용하시게 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 부분이 정말 어렵고 그래서 제가 뇌피셜로 이제 분석과제 활용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두 통과해야 분석과제 활용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보자면 일단 현업부서에서 활용 계획이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없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거기에 활용 계획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활용 계획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활용에 대한 현업부서 담당자나 부서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데이터 수급이라던가 분석 진행 중에도 각종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다 해결됐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분석 결과도 잘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잘 나온다는 게 무슨 조작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게 뭔가 현업에서 쓸 수 있을 그런 형태로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진짜 의외로 엄청 중요한데 분석이 진행되는 동안 현업부서 담당자 변경이 없습니다. 담당자가 변경되면 이게 아무리 엄청 협조적으로 계신 담당자분이 와도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처음 다시 시작하는 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업부서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러니까 이게 다 했어. 모두가 잘했고 너무 잘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못 땄다. 이러면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충족이 돼야지 이제 우리가 활용 결과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근데 우대 사항도 있습니다. 현업부서 담당자의 데이터 이해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어떤 그러니까 분석까지 굉장히 결과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분석과제가 90건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진짜 활용이 너무나 잘 되고 이런 것들은 또 걸르고 걸러서 그렇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좀 숙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엄청 빨리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감염결합 데이터 분석 사례를 제가 2건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염결합 데이터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감염 처리를 한 데이터를 결합을 한 건데 감염 처리라고 하면 일단 뭐 성, 뭐 아니면은 성이 아니죠, 뭐 이름, 아니면 주민번호 뭐 이렇게 개인을 완전하게 특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단 처리하는 걸 이제 감염 처리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추가 정보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정보가 있으면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이거를 결합을 하더라도 이 개인 정보에 준하는 안전 조치가 필요한 게 이제 감염 결합 데이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감염 결합 데이터 하나를 빼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염 결합 데이터를 2개 정도 말아가지고 한번 직접 분석을 해가서 그 사례를 아주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서울시 손목닥터 9588이라고 하는 스마트워치 사업입니다. 근데 이 분석 사업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시나요?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진짜 정말 아까 아까 체크리스트 모두를 통과한 그런 사업이었는데 불구하고 1년 반이 걸렸거든요. 왜냐면 데이터를 만드는 데만 거의 1년이 걸렸어요. 이게 2가지 차원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서울시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염결합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감염결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프로세스가 잘 돼 있습니다. 문제는 길다는 것이죠. 네, 길다는 것이고 그리고 2번째는 이제 서울시 데이터가 있는데 저희 데이터가 사실 손목닥터 데이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 단위로 쌓이는 데이터인데 그게 분석 용도로 쌓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운영 데이터랑 분석 데이터는 다른 거잖아요. 운영 DB에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고 분석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컬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랑 담당자랑 보안과 담당자랑 다 모여가지고 어떤 컬럼을 어떻게 뺄 거냐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하는데 다 해서 다 빼서 분석실까지 빼는데 1년이 걸렸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저희가 빠르게 분석을 해가지고 네,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잘 나왔어요. 결과가 잘 나왔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참여하신 분들, 참여 안 하신 분들보다 건강이 더 나은 상태, 다양한 측면에서 의료비도 그렇고 어떤 뭐 허리둘레나 혈당 수치 같은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것들이 다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도 개선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개선 효과가 있다는 걸 나왔고 그래서 관련된 활용으로 이제 당연히 보도자료를 지지난주인가? 네, 얼마 안 됐습니다. 배포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통해서 뭐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안 걷더라 이거 저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의료비 절감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후에 아마 경기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포인트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말에 걸을 수 있게 개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분석 경험이 한번 쌓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과에서 분석을 진행을 하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2번째는 전세 사기 위험 지표를 분석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임대인 신용 정보를 활용해서 전세 사기 위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개발을 하는 거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약 경험들이 있지만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어떤 신용 상태를 알고 계약하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전적으로 알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랑 KCB의 감염결합 데이터를 이제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계약 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었고 KCB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주택 보유자의 신용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결합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 사기 임대인이 있고 일반 임대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통계적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통계적 차이가 가장 큰 지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사실 신용점수이긴 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평균 600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평균 저희 서울시 임대인 같은 경우에 900점이 넘습니다. 평균이.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고, 신용불량자도 전체의 4분의 1 넘었고, 그리고 공공정보라고 하는 저희가 세금 체납이나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뭐 26% 그러니까 4분의 1 이상이 됐고, 그리고 최근 3년 내 뭐 전화번호나 주소 변경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집 스캔이라고 하는, 아마 뭐 써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에는 이런 그 민간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랑 협업을 해가지고 집주인 정보, 신용 정보 11종, 그리고 주택 정보, 저희 그 계약서가 아니라 그 저희 그 집계약할 때 보통 보는 문서였죠. 그거 정보를 담은 이제 위험 분석 보고서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저희가 1000명한테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명 결합 데이터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데이터, 사실상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석 목적이 명확하고 분석 데이터를 잘 만들었으면, 목적에 맞게 잘 만들었으면 이렇게 결과까지 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근데 사실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제 진행을 하실 때 네, 품은 많이 들지만 목적에 맞는 그런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저희 그 대기행 지표 중에 이거를 공유하는 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가명 결합 데이터를. 근데 사실 저는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지금인지가 약간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번에 했냐면, 아까 그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랑 KCB랑 같이 가명 결합을 하고, 서울시랑 KCB가 그 연구 목적으로 양사가 가져가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가져가고 KCB가 가져가고, 그래서 민간에 제공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거든요. 그게 인정을 받을지 못 받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가명 결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이 결합을 한 그 대상에게 제공을 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아예 제3자한테 가는 게 가능할까? 그 가능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재현 데이터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재현 데이터는 완전 다른 얘기인데, 제가 제 작년 2024년이죠. 작년 2월에 그 보도자료 낸 건데, 이게 아주 작게 바이럴이 됐습니다. 막 가구당 평균 자산 막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됐는데, 이게 그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걸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낸 자료였거든요. 근데 재현 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면 또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합성 데이터라고도 하고 재현 데이터라고도 하는데, 그때 저희가 그 여기 정성규 교수님이라고 그 서울대 통계학과 그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성 데이터는 이게 보통 구분을 하실 때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도 요즘에 뭐 나노 바나나 이런 거 쓰면은 이런 거 넣으면 모방해주잖아요. 이런 거를 합성 데이터라고 한다. 근데 지금 이 재현 데이터라고 하는, 특히 통계학 쪽에서는 통계적인 특성을 모방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가지고는 안 되고 데이터 셋이 있어야 된다. 데이터 셋의 통계적인 특성을 모방하는 게 재현 데이터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걸 한 건 아니고, 저건 아마 이제 비정형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저희는 이 재현 데이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현 데이터의 생성 원리라고 하면, 사실 재현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론이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크게는 저렇게 데이터가 아마 다차원으로 있겠지만 저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저거를 가지고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파라미터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무작위로 생성해가지고 새로운 가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재현 데이터의 생성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왜 만드냐? 원래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왜 열심히 하냐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그 사실 그대로 제공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마스킹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집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유용성과 안전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데, 이제 유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데이터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재현 데이터의 단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훈련 데이터를 추가 생성하는, 특히 합성 데이터 요즘에 많이 많은 게 이제 훈련 데이터가 없으니까 한번
생성해보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켜보자 이런 목적이 있는 거고, 장점은 당연히 마스킹 기법 대비로 했을 때 정보 손실이 적다라고 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재현 데이터랑 원자료의 형태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분석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너무 데이터가 복잡하면, 근데 이거는 좀 옛날 얘기긴 합니다. 이게 제가 2년 전에 만든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워낙 그 많은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유용성과 안전성이라는 게 완전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정보 보호의 정도라는 거를 저희가 확실히 얘는 확실합니다, 얘는 확실히 안전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확률 싸움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이렇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활용 방안을 고민을 했어요. 이 재현 데이터를 어디다 쓰지? 이런 것들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그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도화된 정책 연구를 지원을 하는 건데, 가변 결합 데이터 아까 보셨지만 그건 거의 개인정보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바깥에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이렇게 재현 데이터로 말아가지고 바깥에 있다 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제 그 개인정보가 들어간 그런 민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디 우리가 보안구역 같은 데 가가지고 직접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효율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동일한 형태의 데이터로 미리 코드를 다 짜요. 이렇게 해서 다 코드를 연구자들이 짜서 그냥 그 보안구역에서는 들어가가지고 코드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결과물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네, 그렇게 이제 고도화된 정책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사실 되게 고도화된 데이터로 교육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마이크로 데이터를 굉장히 구하기 어렵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재현 데이터를 말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빅데이터 캠퍼스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재현 데이터를 이런 방식으로 좀 만들었는데, 지금은 사실 작년에 키사에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내셨어요. 2024년 12월에. 근데 저희는 그 전에 2023년 그 전년도에 만든 거여가지고 그때 가이드라인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유용성, 안전성 평가 다 하고 저희는 아예 익명 처리 적정성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K3, K5 이런 거 적용해가지고 아예 그냥 바깥에 공개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재현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좀 두 테이블로 만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사실은 원래 열린 데이터 광장 같은 공공 데이터 포털을 공개를 해도 되는 자료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는 재현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이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부에 빅데이터 캠퍼스라고 하는 보안 구역에다가 좀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 저희 서울특별시 빅데이터 캠퍼스 들어가시면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 가변결합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지고 재현 데이터로 계속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약간 주민등록번호를 저희가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가변결합에 그 이후로 이 데이터를 계속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이제 재현 데이터를 계속 만들려는 시도들을 저희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기관에서 아마 여러 가지 뭐 지표나 다양한 이유들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따 자리에서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1부에서 김태현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낌없이 업무 노하우를 알려주신 서울시 강성규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1000만이고요. 경기도가 1400만이에요. 두 지자체, 광역지자체 얘기를 들으면은 절반은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청 김다영 주무관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1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청 AI9 AI 데이터 행정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자연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전문 인재들을 모셔놓고 제가 이런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앞에 발표를 들어보니 조금 더 소극적이어지게 되는데요.
저희도 이제 계획이니까 조금 장황하고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이 점 양해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렇게 데이터 기반 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 경기도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이제 신원철 팀장님과 이렇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가명정보 활용을 해보고자 하는데 왜 어려운가라고 제가 이제 해본 경험에서 얘기를 해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가명정보를 활용해보신 분들이 특히 시군에서는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명 처리가 뭔지, 가명 정보가 뭔지, 또 가명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어떻게 사용해야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과제를 기획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 부족이죠. 저희 도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기관에서 세수 부족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석 예산, 기존의 대기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분석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서 가명 정보를 활용하겠다고 예산을 더 세워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부터도 조금 인상을 찌푸리시는 경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가명 정보를 저희가 행정 데이터만 사용하면 좋긴 한데 민간 데이터를 사갖고 결합하고 가명 처리를 하고 분석까지 하는데, 이게 실제로 제도적으로 한 사람이 하는 거는 금지되어 있거든요. 완전히 분리된 환경에서 하는 것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제도적 두려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보통 개인정보라고 하면 가장 엄격히 처리해야 할 데이터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뼛속까지 박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20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공무원분들이나 공공기관 분들에게, 특히 현업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여기 행안부 지표 달성이나 가점을 얻는 것이 진짜 필요하긴 한데 기관 단독으로는 수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점에서 저는 착안을 해서 경기도형 공동수행 모델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원팀으로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도가 아닌 분들은 조금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획은 도가 하겠습니다. 이제 시군에서는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이슈가 공통적으로 되고 활용 방안이 명확하다고 하면 저희 도가 분석 과제를 기획하고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같이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제도적으로 대기행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저희가 서류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결합을 수행해서 보고서를 드리는 것까지 저희가 내년도에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가명정보의 가치라고 하면 내가 분석하고자 하고 싶은 주제를 정확하게 그리고 더 깊게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가령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기회소득을 굉장히 주요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예술인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금액이 실제로 예술인들한테 도움이 되었는가라고를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 예술인들이 어떤 이제 그 입금 내역이나 자산의 증가 정도를 보거나 유지 정도를 보면은 우리가 주는 이 예산이, 금 같은 예산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명 정보를 활용한 좋은 분석 결과를 제공하면 정책 활용 실적으로도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감수영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렇게 데이터 가명 정보 결합에 활용하는 기관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하는 기관들은 서로 공문을 주고받는 실적이 인정되면은 여기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장황한 말들이 예산이 없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장표를 구성해보았고요. 저희는 이제 경기도는 분석 예산을 한 4.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을 통해서 보통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올해도 한 34건 정도의 분석 과제를 감독만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실제로 분석하지 않았는데도 감독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 중에 내년에는 1.5억 원을 가명정보나 합성 데이터 활용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투자된 이제 비용은 예산은 가명 처리 및 결합 비용에 활용될 예정이고 시군에서나 같이 함께하는 기관에서의 예산 부담을 줄여주고자 이렇게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명 처리된 데이터를 이제 분석에 활용하고 폐기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이제 AX도 여전히 계속해서 더욱 큰 하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AI 학습용 왜 이렇게 말이 꼬이죠? 합성 데이터 생성까지 제가 이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과제는 이동노동자 규모를 파악하는 데이터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성남시청에 근무할 당시에 이 분석을 굉장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쿠팡에서도 데이터를 안 준대요. 그리고 카카오티에서도 데이터를 안 준다고 하고 뭐 당연히 배민은 당연히 더 안 준다고 하죠. 이러니까 데이터를 모을 수가 없어서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하는 분석이 요청이 들어왔는데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데이터에 대한 견해도 넓어지다 보니까 티맵에서 이러한 이동노동자의 패턴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티맵이랑 뭐 KCB 뭐 신용정보랑 그리고 도에서 하고 있는 뭐 저희가 이동노동자 분들이 사고가 나면은 그거에 대한 보험료를 일정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동노동자들이 꼭 받아야 되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의 개인정보 그리고 시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이동노동자 쉼터 데이터를 합친다면 이동노동자가 어디에 많은지 그래서 어디에 많으니까 쉼터를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게 된다면은 데이터 기반의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데요.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기후보험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보험을 고도화하고 싶은데 이 플랫폼 노동자나 이동노동자, 기후 취약 인구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규모 산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활용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합성 데이터를 강소영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결합된 가명 정보는 일회성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합성 데이터로 해서 특히 이제 AI용 학습 데이터로 저희가 이제 합성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AI국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저희 AI국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가 AI 기업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업 지원을 위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분석팀한테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분석에서는 뭘 할 수 있어? AI가 어떻게 도와줄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열을 쥐어짜가면서 생각해낸 것이 이제 분석해놓은 데이터를 AI 데이터로 전환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이제 활용된 가명 결합 데이터를 합성 데이터로 이제 생성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을 진짜로 하게 된다면은 2025년 하반기가 굉장히 조금 남았지만서도 과제를 기획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활동을 하고 상반기에는 용역 발주를 포함해서 과제를 추진하고 가명 처리 및 결합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 성과 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가명 처리 데이터를 분석하고 합성 데이터로 생산하는 과정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페이스메이커라고 써놨는데요. 사실 제가 성남시에서 가명정보 활용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막막했거든요. 물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도와주시긴 했지만 다시 해본다고 그 막막함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아마 다 같이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막한 감정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힘든 과정을 같이 겪어 나가고 싶고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고 된다면은 조금 더 힘들지 않게 같이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고 싶다고 한번 이렇게 자신감 있게 써보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는 혼자서는 일회성 실적에 그치지만 함께하면 지속 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라는 멘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분들이 아까 빅기어, 스몰기어 보셨죠?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가 경기도에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 근데 사실은 오늘 그 공문을 전문인재 보유기관하고 경기도에만 보냈어요. 왜냐면 전국에 보내서 한 200명, 300명 올까봐. 예, 물론 당연히 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 너무 좋은 컨텐츠를 널리 전파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일단은 내실 있게 행사를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그랬고요. 여기 뭐 경기도 아닌 분들은 아까 사진 찍으셨죠? 가서 말씀하세요. 우리도 하자. 좀 경기도가 너무 좋은 게 민간 데이터도 공동 구매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업무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경호 팀장님 얘기할 때 기간 특화형 AI 챔피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 오기 직전에 저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막 찾아봤거든요. 기간 특화형 문서를 대체 어디로 갔나. 우리 아무 기관에도 접수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성수 팀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중앙부처럼 공공기관만 먼저 시행해요 라고 해서 아쉽지만 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에는 또 이제 많이 할 때 여기 오신 분들을 기관에서 많이 기관 특화형 교육 진행하길 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자체 사회가 저희가 화성시가 지자체라고 지자체 사례만 들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행 평가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연달아게 좀 확보하고 계신 대기행 쪽의 전설 한국소비자원 유효실 과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온 유유재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좋은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주신 화성시 관계자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발표해주신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자체 쪽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해 저희 소비자원은 중소기업 같은데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공공기관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저희 기관에서 추진했던 데이터 기반 행정 사례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데이터 기반 행정 저희 기관이 어떻게 평가를 받았었는지, 그리고 데이터 분석 과제, 그리고 문화 조성, 분석 도구 이용 활성화와 같이 저희 기관에서 추진했던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기관은 준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정부 기관으로 평가를 받았고 2022년에는 이제 공공기관은 시범평가 기관이었는데 그때는 보통 등급을 받았고 그 이후로 계속 우수 등급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제 올해 되게 많은 지표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점수를 잘 받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이제 저희 팀이 사라집니다. 저희가 데이터 기반 행정 팀이 평가를 담당하던 팀이 사라지고 다른 팀으로 합쳐지는데 이제 여기서 점수를 잘 받아야 차후에 다시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기관이 이제 NIA에서 하신 것처럼 저희 기관 또 서울시에서도 하신 것처럼 저희 기관의 다른 부서에서 분석 과제를 받아서 분석을 진행하는 일을 저희 팀에서 주로 했었습니다. 이제 매년 연초에 부서별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거나 AI를 접목할 사업이 있는지 수요 조사를 했고요. 이제 24년에는 담당자였던 제가 이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과제를 좀 선별을 해서 진행을 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팀과 그리고 또 관련 부서장 이렇게 평가를 거쳐서 분석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정된 과제들의 데이터 수집, 분석, AI 활용 등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분석 수요는 17개가 접수가 됐었는데 총 10개 과제를 진행을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수급의 문제, 또 데이터 활용이 잘 안 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총 5개 과제를 완료를 했었고요. 그 과제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품질 비교 시험을 위한 소비자 데이터 분석이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데이터가 소비자 상담 데이터와 위해 정보 데이터인데요. 또 저희 기관에서 하는 주요 사업 중에 이제 민간에서 거래되는 공산품들의 품질을 비교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떤 품질 비교 시험을 할 것인지 시험 항목을 선정하고 또 어떤 제품을 구매해서 시험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 조사가 필요해서 저희 팀에서 소비자 상담 데이터와 위해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분석 방법은 통계 분석과 분류 분석, 텍스트 분석이 있었는데 분류 분석에서는 이제 어떤 불만 유형이 많았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뭐 다치거나 문제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해피콜 데이터의 분석입니다. 저희가 피해구제라는 민원 업무를 하고 있는데 피해구제가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만족하셨는지 해피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피콜 조사 항목 중에 주관식으로 조사를 받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이 거의 한 5년 이상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는데도 담당자가 그 한 뭐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 되는 데이터를 담당자가 다 수기로 분류해서 하는 것이 어려워서 사실상 분석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정 분석 모델과 또 텍스트 분석 모델을 이용해서 피해구제 해피콜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불만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불만이 가장 극도로 심한 감정을 보이신 분들은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처리를 했는데 강제력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불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관 신뢰도 향상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뭐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개 과제는 좀 비슷한 과제인데요. 이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제품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용량을 줄이는 제품, 또 온라인 다크 패턴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쓰는 그런 상술, 그리고 사기 의심 사이트라고 해서 뭐 쿠팡이라고 쳤는데 쿠팡닷컴이 아니라 쿠팡.net이라고 치면 이상한 사이트로 넘어가서 피싱 사이트로 접속되고 이런 사기 사이트들을 걸러내는 그런 세 가지 과제들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의 공통점은 데이터를 모으는 것부터가 좀 문제였는데요. 주로 웹상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을 드렸고 분석 결과로는 총 19개의 상품 용량 변경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온라인 다크 패턴 의심 사례는 77건을 추가로 발굴을 했고요. 사기 의심 사이트는 104개 사이트를 찾아서 공표를 하고 보도자료 배포 등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 과제를 5건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우리 팀만의 분석 과제도 또 하나를 해보자라는 이제 필요성이 있어서 AI 기반으로 소비자 피해 이슈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POC 과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API 키를 받아서 저희가 정해놓은 키워드에 해당하는 글만 수집을 해서 소비자 이슈가 발생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에는 이제 키워드를 매번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수집되는 채널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채널에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POC 과제를 용역을 주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구글이 거의 모든 웹페이지를 다 크롤링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그걸 이용해보자라는 이제 방법을 제안을 해주셔서 구글 검색 기능과 또 LLM의 판단 기능을 엮어서 소비자 이슈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일단 그 프로토타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의 채널의 데이터를 주로 수집을 했는데 뭐 보배드림, 뽐뿌, FM코리아 이런 유명한 온라인 사이트들을 다 스크리닝해서 소비자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을 1단계로 찾아주고 그 다음에 LLM이 그거를 한번 검토해서 이게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주면 최종적으로는 담당자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피해 예방 주의보라는 것을 발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과제를 이제 이 시스템을 업무에 활용하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 과제를 프로세스를 설명드린 건데요. 데이터 수집과 AI가 판단하는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을 구축한 화면인데요. 이걸 지금 현재는 POC라서 이제 그 저희가 전문인재 교육 받을 때 배웠던 러버블이라는 그런 UI를 이용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데 효과성을 검증해보고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인다면 뭐 다른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실제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좀 열심히 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를 조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자발적으로 교육도 받고 이런 세미나도 참석해주고 하시고 계시지만 대부분들은 그렇지 않으신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전파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 조성을 좀 제가 열심히 추진을 해봤습니다. 먼저 교육 제공을 위해서 내부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했고요. 또 연차별 교육을 제공하는데 이제 직접 교육한 것도 있고 위탁을 주어서 제공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저희 기관의 데이터가 좀 중구난방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침을 2023년에 제정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 내부 평가 제도에도 이런 AI나 데이터에 대한 교육을 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개선을 했고요. 또 여기 아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권익위에서 만들어주신 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좀 편집을 해서 저희 기관 사정에 맞게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네, 교육 제공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희 기관에서 이제 노사 워크숍이라고 해서 기관 임원들과 노동조합의 이제 임원들 이렇게 참석해서 토론회를 하고 기관 주요 전략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저희 기관은 어떤 방법으로 AX를 추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발제를 했고 간단한 토론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데이터 기반 행정 사례 공유 세미나를 개최를 해서 여기 화성시에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수원시에서 AI 서비스를 제작했던 경험을 공유를 해주셨고요. 또 저도 이제 전문인재 교육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직원분들에게 공유하면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신입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 신입 직원들이 매년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내부 시스템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자기 업무가 하지 않는 시스템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부 시스템을 소개를 하고 또 그 시스템 중에도 AI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보는 실습을 하면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연차별로 대리 승급자나 중간관리자에게도 이런 AI 리터러시를 교육을 제공을 했고요. 또 우리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에도 있는 것처럼 전 직원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를 권장을 했고 그 결과 90.2%가 이수를 했습니다. 네, 거버넌스 구축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품질 관리 지침을 제정을 해서 보유 데이터 품질이 좀 상당히 향상이 된 것으로 저희 기관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향후에도 이 지침에 따라서 계속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계속해서 재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평가 제도를 개선을 해서 저희 대기행 평가 지표로 있었던 전 직원 교육 이수 실적을 각 팀 단위 내부 평가 지표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게 교육을 권장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2%라는 이수율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가이드를 제작을 하면서 우리원에서 진행했던 분석 과제들과 또 우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현황을 정리를 해서 직원들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최근에 이제 좀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건데 저희 데이터 분석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나 저희 팀원들은 되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부서나 다른 직원분들은 잘 활용을 안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다른 팀에 가서 이런 거 파이썬 코드로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이거 실행만 하시면 돼요 하면 파이썬 설치를 못 하시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버 안에 주피터 분석 환경을 마련하고 이거 계정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기 들어와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분석 도구 이용을 활성화를 하려고 했고요. 또 올라마와 오픈웹 UI라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최근에 로컬 LLM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 목적은 다음 장에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이제
최신 모델들을 조금 빨리 적용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로컬 LLM을 설치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데이터 시각화 부분은 우리 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좀 오래됐다 보니까 이런 기능 추가해 주세요, 아니면 이런 거 통계 확인하고 싶어요라는 이제 요청이 있을 때 그걸 추가 개발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만 연결해서 시각화 솔루션을 이용해서 대시보드를 제작해주는 그런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다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로컬 LLM을 구축을 했는데요. 이 구축한 이유는 사실 합성 데이터 만들고 AI 학습 데이터 만들려고 구축을 해봤습니다. 저희 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이제 소비자 상담, 민원 처리 데이터인데 대부분이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빼고는 진짜 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 다 올렸는데 이제는 또 학습 데이터까지 공개를 하라고 하셔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LLM을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 데이터에 이제 뭐 나는 누구고 내가 어디서 물건을 샀고 뭐 이런 식으로 쫙 줄글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개망할 수는 없으니까 비식별화를 하거나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솔루션을 구입해도 100%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고 그런 문제 의식이 있던 가운데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 뭐 로컬 오픈소스 모델 이런 걸 이용해서 다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LLM 모델이 어느 정도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꽤 괜찮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됐고 이제 LLM을 설치를 해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이제 세부 조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이제 이 부분은 데이터 시각화했던 사례인데요. 저희가 KPI 모니터링을 위해서 지금 민원이 어떻게 접수되고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대시보드를 제작을 했고 또 데이터 수집, 지금 현재 어떤 품목의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대시보드도 제작을 했습니다. 또 통계 산출할 때 이제 연간이나 월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보도자료 배포할 때 데이터를 매번 데이터를 매번 편집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어서 좀 쉽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기관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2부 간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2부 간담은 그 현장 전문가 발제를 해주신 세 분하고 제가 그냥 약간 숟가락 얹어서 이렇게 4명이 진행을 할 거고요. 진행 방식은 잠시만요.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그 AI 데이터 현장 전문가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공유하거나 협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도 좋고 질문도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가명 합성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이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나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주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AI 학습 데이터, 그러니까 AI 강국을 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기본 세팅을 하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 전문인재 네트워크, 더 나아가서 AI 데이터 현장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 거를 무엇이든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플로어의 질문, 아까 발표자 분들에 대한 플로어 질문 먼저 좀 받을까 하는데요.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고 소속과 이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플로어의 질문은 아니라서 다른 게 먼저. 네. 플로어에 대한 질문은 아니라서 다른 분이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발표자에 대한 질문을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계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공공인공지능혁신과의 박성희 주무관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데이터 분석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데이터 분석 업무를 살짝 했을 때가 있었는데 서울시 자치구에서 문의가 오는데 서울시에서 구매한 그 유동인구 통신사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는 구청에서 이렇게 공유를 잘 안 해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희 기관 간 협력을 할 때는 일단 우리 본청과 자치구부터 데이터가 좀 많이 제공이 되면은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그냥 건의, 왜냐면 담당자가 아니실 수도 있잖아요. 그 의견이 좀 이렇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혹시 뭐 의견을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이상입니다. 네, 담당자. 질문하시는 답변 질문. 네, 제가 그 공유 안 드린 담당자입니다. 안 드린 이유가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데이터를 대기업에서 생산하는데 30억 원 정도가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구매하는 비용이 3개년 해가지고 한 3억 정도? 이제 이 정도 비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기업은 이제 27억을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많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 합의를 본 게 그래 사업자 등록 번호가 같은 데까지는 공유를 해주자까지가 이제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그런 사정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빅데이터 캠퍼스라고 하는 공간에 사실 오시면은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표준 분석 모델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분석 집계 결과는 가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안에서 자기가 이제 개별적으로 코드를 돌려서 분석 결과를 이제 승인 받아서 나갈 수 있게끔 기존의 빅데이터 캠퍼스는 사람이 직접 가야 되는 공간이었다면은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경우에는 그냥 자기 자리에서 분석해서 집계 결과만 승인 받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그렇게 이제 분석 데이터를 직접 주진 않더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 가명 합성 데이터 하실 때 그 강수영 주무관님 거기서 하실 때 인터넷이 안 되시지 않으셨나요? 합성 데이터. 네네. 빅캠에서 했어요. 네. 저희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생성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데이터 안심구역이랑 여기 빅데이터 캠퍼스 이제 가명 결합하고 나서 그 안에서 뭔가 분석 코드를 짤 때 인터넷 연결이 다 끊겨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저는 SLLM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건의를 했었더니 우리 지금 하드웨어 이거 그 예산도 못 받아가지고 간당간당한데 이것까지 넣으면 불안하다 이제 이런 이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드웨어 예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SLLM을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드웨어를 또 개선해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데 가시게 되면은 SLLM 좀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좀 많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건의드립니다. 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그 로컬 LLM 설치해보고 이제 쿼리다 파이썬 분석 코드를 물어보니까 그건 되게 답변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드웨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1.7B짜리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SLLM은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끼어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예산 그냥 질문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청에서 일하는 나세훈이라고 하는데요. 전에 예전에 강수영 주님이랑 같이 서울시에서 일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저런 합성 데이터 뭐 만들고 아니면 가맹 결합을 할 때 아까도 그냥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셨는데 되게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서울시의 주민등록은 이제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건 해관부 소유이기 때문에 해관부에서 그걸 뭔가 허가를 해야지만 저희가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담당자가 이거는 기존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주민등록 정보를 받아와서 그 해당 뭐 행정
과였나 어쨌든 그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서 그걸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행안부의 담당자가 바뀐 이후부터는 이거는 앞으로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게 뭔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생산을 하면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되게 뭐 개인정보위원회라든지 그쪽에 관련 기관 유관부서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했었는데 결국엔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뭐 잘하겠거니 하고 저는 이제 좀 성공적으로 오긴 했었는데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사실 그런 그 문제에 대한 거는 좀 약간 거버넌스에 대한 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이 좀 저희가 중앙정부부터 뭔가 각 지자체까지 좀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약간 앞서 시작하셨던 그 이하 팀장님께 뭐 어떤 지금 현재 그 정부 구상안에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주신 것. 사실상 그 용도도 명확하고 그다음에 소유도 서울시민들에 대한 주민등록 정보인데 그 시스템 소유자가 행안부라는 이유로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제가 대답할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제 견해를 밝혀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여러 기관에서 이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제약으로 사실 잘 같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도 그 정보가 우리가 그렇게 데이터를 다룰 때 좀 유의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었다면 아마 행안부도 뭐 서울시든 아니면 각 기초지자체들 같이 공동 활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아마 이렇게 제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는 저도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으로는 이제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이런 쪽에서 같이 좀 해답을 만들어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일단 속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법을 찾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같이 머리를 맞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밖에 지금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데이터 말고도 공개해도 되는 데이터조차도 담당자가 바뀌거나 담당자가 책임 소재 때문에 공개 안 하는 데이터들이 각 부처마다 산하기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네, 다음 질문 받으시죠. 한마디 더 보시자면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견 남기는 거 있거든요. 그냥 빈 종이 두고 가지 마시고 꼭 한 말씀이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고요. 거기 네트워커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만들고 싶다라는 의견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행동계획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 꼭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저 서울특별시 임지민 주무관입니다. 저는 공유 데이터 협력사업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던 사례가 워크숍 가는 거를 이제 사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취업 자동화 서무가 여러 개 엑셀을 한 번에 자동화해서 수합을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한 일본의 도장을 많이 잘 찍는 기계를 만드는 느낌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진정한 AX는 서무가 조직도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 서무가 워크
AI한테 워크숍을 갈 건데 그 수업해오는 거를 만들어와라고 하면은 AI가 조직도 정보를 끌어와서 거기에 맞는 명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메신저 시스템이랑 연동을 해서 각 사람한테 그 알림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아온 다음에 그 결과를 서모에게 뭐 알려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정보를 응답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AI가 복무관리 시스템이랑 확인해서 이 사람이랑 뭔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누락이 되었구나 판단해서 리마인드를 다시 보내고 그게 하나의 일련의 플로우 자체를 만들어내는 게 저는 진정한 그 AX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가 가로막는가라고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땐 국정원입니다. 왜냐면은 그 뭐만 하면은 다 국정원 보안 지침 때문에 안 된다가 그 일관된 그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23년인가 22년인가 그 조직도 데이터 하나 끌어오는데도 1년 동안 이제 씨름을 했어요. 그거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너무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고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주시는 게 국정원 보안 지침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AX의 그 네트워크의 한 부분은 국정원 담당자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마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다른 전문성이 아니지만 제가 빅데이터 팀 전에 정보보 팀장을 해보니까 이제 빅데이터 팀에서는 쟤는 왜 이렇게 막아대 미치겠네 막 이랬거든요 진짜로. 근데 가보니까 이렇게 예외 허용을 하다 보면은 너무 구멍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수원시랑 같이 고리문둔 청년 청소년 LLM 사업을 했어요. 근데 국정원에서 죽어도 국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이퍼클로버랑 제미나이랑 챗GPT로 세 개를 쭉 끌고 갔어요. 중반까지, 프로젝트 중반까지. 그런데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그래도 끝까지 국사를 써야 된대서 눈물을 머금고 하이퍼클로버로 서비스 오픈을 했거든요. 정말 좀 그 대화 내용이 조악합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서 이제 정보부 팀장으로 가서 다른 국정원 직원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 요즘은 다 외산도 쓰게 해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같이 사업했던 수원시 팀장님한테 연락해서 국정원 직원이 된다는데요. 그랬더니 확실하게 자기 통화하겠다 그래서 연결을 해줬어요. 근데 된대. 그래서 문서를 달라라고 했더니 문서는 못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거기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행동계획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여러분들 많은 다수 민원이 좀 또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전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네트워크에 포함시키는 제안은 정말 좋은 제안인데 아마 거기에서도 누군가 총대를 매겠다라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 예, 그런 그 정답은 아닌 답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꼭 질문이 아니어도 제안 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뭔가 해당하는 대표성을 띠지는 않거든요. 우리 같이 또 똑같은 수평적인 구조에서 제안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뭐 중앙정부에 제언하는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군산시에서 온 권영 주무관이고요. 좀 한 가지 다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 인재나 이제 이런 데 오면은 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좀 지방이 좀 소도시고 이제 서울시나 이제 광역단체 그리고 준 공공기관 이런 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저희 군산시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저도 이제 가명정보, 빅데이터, AI 물론 담당자도 아니지만 이제 직원들의 공감을 얻는 게 좀 많이 어렵거든요. 공감을 얻고 의지가 있어야 뭔가를 좀 해볼 수 있거나 하는데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예산이나 인프라 이런 핑계를 댔었는데 지금은 느끼는 게 보니까 예산이나 인프라가 아니더라고요. 공감이나 이제 내부 직원들의 공감을 좀 얻는 게 좀 너무 힘들어서 꼭 앞에 계신 좌장 분들이 아니더라도 각 기관에서
동료들의 이런 공감한 데이터나 AI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어떻게 해야 이런 거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한번 좀 답변이 필요해서요. 한번 얻어가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AI국에 근무하는 주무관으로서 AI국에서 AI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AI국에서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희가 조직 문화나 직원들의 이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 팀단에는 AI, 제미나이나 우리 보통 제미나이 알고 뭐 GPT 알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유명한 것들 몇 가지만 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업무에 탁 적용해보자 하기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이 오신 주무관님께서 이제 생성형 AI를 좀 더 잘 이제 적용해보자라는 교육에서 생성형 AI들 중에 저희가 잘 모르지만 유용한 AI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저희 경기도 내 시군 담당자랑 공공기관 그리고 도내 부서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3일, 4일 했었는데 한 100명, 150명 정도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AI, 그러니까 말로 물어보고 말로 답변하는 거 외에 뭐 PPT를 만들어주거나 보고서를 정말 만들어주거나 보고서로서 이제 완전히 적용하는 것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추진하는 이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를 이제 만들어서 시범 테스트 기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욕 많이 먹었어요. 130억 대놓고 왜 너네 예산하느라고 우리 예산이 잘려야 되냐. 그리고 해놓고 보니까 욕 먹더라도 관심이구나 하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써주십시오. 이거 다 도움이 됩니다 하고 저희 이제 오류 공모전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선 약간 탑다운 방식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는 바텀업을 아주 조금이나마 노력하고 있고 탑다운 방식으로 투입시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그러면 저 하나만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이번에 그 전문인재 교육 받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공직 생활 경험이 서울시랑 구청밖에 없어서 당연히 사무실에서 뭐 노트북 와이파이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핵만 접근할 수 있는 PC는 인터넷이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런 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서울 벗어나면은 뭐 보안 규정이 됐고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계속 나온 그 국정원 때문인지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인지 어쨌든 그 지금 저희 그 AX 뭔가 변화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사무실에서 핸드폰 와이파이 접속도 못하고 노트북으로 와이파이 접속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이런 부분들의 좀 개선도 지금 현재 그 중앙정부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걸 뭔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알기로는 그것도 이제 국정원 보안 시스템상으로 업무 공간에서는 와이파이가 안 되고 저희 그래서 실습장 구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다 유선으로 구축을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보안적인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들은 걸로는 국방부 쪽에서 모바일로 AI를 쓰는 거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전 공무원한테 업무용 휴대폰을 별도로 내주고 휴대폰 안에서 쓸 수 있는 보안 규정을 둬서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에 어떻게 하면 아니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다 충분히 글로 적어주실 거죠? 예.
그 보안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보안 업무 팀장이 되기 전에는 되게 믿기만 했는데요.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전에 창가 방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우리는 효율적인 활용을 추구하는 팀이라면 보호팀은 안전한 활용을 추구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면서 서로 조율을 해나가는 게 기관 내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시는 참고로 와이파이가 됩니다. 예전에 다 막았었는데 와이파이가 되고 경기도 보안감사 때 그걸 지적을 받았던 거는 누구나 접촉하게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하지 말고 해당하는 키를 가진 사람만 접속할 수 있게 바꿔라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금씩 맞춰나가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힘쓰면은 조금씩 조직 문화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또는 의견 제안이 없으실까요? 저는 뭐 다른 질문은 아니고 아까 그 강성준 의원님께서 발표하실 때 실제로 지표 관련해서 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올해 그 가점 지표로 들어간 게 이제 감염 정보 제공 또는 합성 데이터 공유 실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그 제공이라고 하면 이제 필요한 기관끼리 감염 정보를 이제 서로 뭐 주거나 받거나 뭐 이런 게 제공이고, 공유는 그러니까 감염 정보가 아니고 이제 그 합성 데이터 형태로 그 다른 공공기관에 이제 그 공유한 그 실적을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그 지표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아까 근데 발표하신 사례는 민간이었잖아요. 이건 그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 데이터 그 평가 지표에 그러니까 감염 정보 제공 또는 합성 데이터 개방 실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민간 기업하고 뭔가를 같이 해서 했다고 하면 아마 그거는 이제 공공 데이터 그 평가에 아마 실적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플로어에서 추가로 의견 주실 분 안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1부, 2부 사회자의 올건으로 저희 과장님 잠깐 한 말씀. 어떤 말을 원하시는 거죠? 편하게. 예, 사실 저희가 아까 얘기 나왔던 조직 문화를 바꾸는 문제가 저희로서도 항상 사실 화성시 내에서 공무원들 다 같이 이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뭐 아쉽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빅데이터미 중심해가지고 연구 모임들을 굉장히 활성화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호회 비슷하게 자기들이 주제를 가지고 부서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주제 하나를 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 발표를 하고 그 발표를 잘하면 선진지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 인센티브도 주고 심지어는 인사 가점도 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동호회 그룹들을 다 엮어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인 후속 모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산되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화의 변화 이런 게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실제로 내년 3월부터 통합돌봄이 이루어지죠. 복지 쪽에서는. 복지 쪽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사 멤버들이 우리 주무관들이 그쪽 직렬을 많이 있는데 아예 그쪽 직렬 중에 그 한 주무관이 그 육아휴직을 내는 2년 동안 코딩을 배워가지고 통합돌봄을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가 모든 통계들을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걸 바로 연결될 수. 아까 이제 감염 처리 부분도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동호회에서 사실 문제 해결을 하고 그 문제 해결한 거를 부서에서 다시 발표를 해가지고 전사적으로 우리 시청 내에서 굉장히 상도 주고 뭐 이렇게 했던 사례입니다. 아마도 오늘 발표 들으면서 너무나 사실 서울시 또 경기도 또 우리 항상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사실 여기 오신 전문인재분들 사실 저는 그 전문인재 그 80여 명이 넘는 행안부에서 교육받고 전문인재 인증을 받은 쭉 제가 면면이를 보니까요 정말 전국에 다 곳곳에서 활약을 대단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한국의 어떤 대한민국의 사실은 실제 현장을 바꿔내는 분들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오늘 그 현장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아까 발표하시는 세 분의 또 이하에서 발표해 주시는 내용들 그렇게 들으면서 그 점을 더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오늘 가장 많이 제가 느낀 점은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었구나. 저희 사실은 다른 도시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또 오늘 보면서 야 전국에서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하고 계시고 함께 모여서 아까 내통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을 정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교류를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특히나 공공 부분의 조직 문화, AI와 AX로 전환되는 조직 문화는 정말 속도감 있게 바뀔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은 오늘 자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나리오 없이 이 정도입니다. 저희 반응이. 참고로 이번 행사를 행안부와 NIA에서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전장님께서 전폭적으로 이거 정말 같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됐고요. 또 뒤에서 열심히 또 힘써준 조용탁 수석님 계시거든요. 한 말씀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잠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멋진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내년도에 전문인재 또는 일반교육 강의장으로도 제공해 주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멀리서 우리 공은광 상황관님께서 와주셨거든요.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사실 전산이나 데이터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라서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발표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 있는지도 사실 많이 들어서 제가 뭐 해결을 할 수는 없지만 안 나는 사람 있으면 제가 잘 모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인사처가 나서서 이런 행사에 오시는 거는 제 느낌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러분들을 후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안전부의 홍성수 팀장님께서 말씀을 잠깐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그 중에 한 10여 가지가 우리 전문인재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만드는데 정말 애쓰셨어요. 우리 행정안전부의 홍성수 팀장님 말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준비가 다 돼 있으신 것 같고 지금 판만 잘 깔아드리고 잘 되실 수 있도록 응원을 많이 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팀장님께서 말씀은 짧게 하시지만 고민과 AI를 엄청 많이 또 잘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일들이 이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좀 책을 팔게요. AI 거점 리더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쓰고 나니까 축하한다라는 얘기도 하시지만 이 인세가 뭐 이런 얘기도 하세요. 네, 인세는요. 보니까 없어요 거의. 지금 제가 쓴 돈만 한 15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책값으로. 이제 알려드리고 나눠드리려고 이 책을 쓴 이유는 이 책은 사실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고생하면서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또 어떻게 알리고 활동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들어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팔려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기관 내에서 많이 활용하시고 여러분의 고충을 좀 많이 전달하는데 이용했으면 합니다. 이런 강의는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못 들으실 거예요. 업체 분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 줘도 못 들어요. 사실은 이 앞에 앉아 계신 이 세 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실 수 있는 역량을 다 갖췄다라고 봅니다. 그 세 분의 강의를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네. 내년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전문인재분들이 모두 다 그런 영향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개인마다의 역량과 특화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영상이나 또는 책자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어떤 주무관님은 서무실록이라는 책이 아니라 뭐죠? 노션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특별 승진도 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각자의 그 재능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NIA 행안부는 제가 말씀을 삼갈게요. 이제 말씀하셔야 되니까 저희 NIA는 적극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후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제 전화번호 내지는 데이터 캐파 골뱅이 NIA 또는 데이터 포스 NIA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대응해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의 5시가 됐는데요. 오늘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더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실행 가능한 연결을 만드는 자리라고 생각되고요. AAX는 결국 혼자 할 수 없고 우리 데이터 기반 행정은 연결돼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AI 전환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협력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